패전 후 12년 일상 복원에 나선 일본 사회 편편상. 오동진 영화 비평가. 중국 음식점 진진켄에서 남자친구 기무라 겐지의 뺨을 몇 대 후려친 후 화가 난 상태로 뛰쳐나간 아키코는 전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한다. 중국집 주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진 아키코는 정신이 살짝 돌아왔을 때 침대맡에 있던 언니 다카코와 아버지 스기야마에게 말한다.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아버지,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키코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기획전, 특별전을 통해 간간히 소개된 적은 있으나 국내 정식 개봉은 이번이 처음인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1957년 흑백영화 동경의 황혼은 어둡고 을씨년스럽지만 반면에 따뜻하고 종종 불길하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도 부드럽고 인간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그건 아마도 일본의 거장 중의 거장이 평생을 통해 추구했던 작품관이자 세계관 때문일 것이다. 세상은 극히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연민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이다. 1957년이라면 일본이 패전 후 1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이다. 사회적 모럴은 붕괴되지 않았지만 극도의 혼란기를 겪던 때이다. 젊은이들은 마작이나 화투 같은 것에 매달렸고 카바레를 들락거리기도 하는 일상을 살았다. 사람들은 무력했고 자존심은 무너졌으며 애써 그러지 않는 청미래 비전을 상실한 상태였다. 강고한 군국주의의 후유증, 전후복구 과정의 비참함 등이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노력했으며 그 일환이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같은 것이었다. 힘들고 고달프지만 야만의 시대를 통과해 온 만큼 전체나 집체의식보다는 무엇보다 국가나 사회 따위보다는 개인과 일상을 지키고 보살피는 실질적인 개인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럼으로써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것, 더 나아가 그럼으로써 새롭고 고요한 사회를 만들어내려는 것, 과거와는 다른 국가의 풍경을 만들어내려는 것, 그런 것들이야말로 오즈 야스지로의 이 영화 도쿄의 황혼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도쿄의 황혼, 도쿄가 저무는 색깔이란 뜻도 지닌 제목의 이 영화는 저물어가는 국가 일본, 그러므로 다시 해가 뜰 예정이기도 한 나라 일본에 대한 한 지식인의 애틋한 정서를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건 국가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영화의 사실상의 주인공인 큰딸 타카코는 극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 스기야마 슈키치에게 말한다. 미치코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가야겠어요. 타카코는 아버지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참이다. 그녀는 얼마 전 남편인 누마타 야스오에게서 벗어나 아버지 집에서 별거 생활을 해왔던 터이다. 그녀가 누마타를 지긋지긋해 했던 것은 자유의 저항 같은 간행물에 그를 기고하는 지식인이긴 하지만 극도로 이기적이고 불안하며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 누마타는 전후 일본의 극도로 불안한 지식인 사회를 상징한다. 그러나 타카코는 어린 여동생 아키코가 겪는 일을 계기로 그런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2살 난 어린 딸 미치코를 위하여 재결합을 결심한다. 영화 동경의 황혼은 겉으로 보기에는 은행 간부로 비교적 여유로운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스기야마 슈키치 일가의 평온한 듯 사실은 태풍전야와 같은 가족사를 다룬다. 큰딸 타카코는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으며 막내딸 아키코는 연일 사고를 치며 살아간다. 아들은 1951년 사고로 잃은 것으로 나온다. 아키코는 전문학교를 나와 영어 속기학원을 다니지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지낸다. 그녀는 이곳저곳 기무라 겐지라는 이름의 남자를 찾아다닌다. 일군의 불량 남녀들이 있는 마작업소를 들락거리고 공공연한 매춘이 이루어지던 살롱, 카바레, 다방을 기웃거리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연행되기도 한다. 당시 일본은 매춘방지법을 제정 중이었으며 일본의 여성들은 패전 후 미 군정 과정에서 먹고 살기 위해 매춘을 한 경우가 많았다. 매춘방지법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후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모럴 시스템 정비에 나선 조치의 하나였다. 아키코는 고모에게 5천엔을 꾸려 했고 이 얘기가 새어나가 아버지에게 추궁을 당하자 다시 아버지의 절친이자 오사카를 오가는 큰 손 사업가의 부인, 오래 알고 지낸 아줌마에게 5천엔을 빌린다. 그녀에게는 이 돈이 필요한 절박한 이유가 있다. 아키코의 불행은 온 집안을 뒤흔들어 놓는다. 스기야마의 아내 타카코와 아키코의 생모가 이들 주변의 삶으로 스며들어온 것도 문제이다. 스기야마의 부하 직원인 야마자키와 눈이 맞아 러시아 연안 흑룡강 구역인 아무르로 도망을 갔던 아내는 남자가 죽자 또 다른 남자와 함께 도쿄 고탄다에 있는 한 마작업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엄마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아키코는 애인 기무라를 찾아다니던 중 마작방에서 생모와 조우한다.
오즈 야즈지로 감독은 패망했지만 다시 고요한 삶의 재건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을 일구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을 영화 동경의 황혼에 담고 있다. 일본은 오랜 동안 막부 독재 정권을 해체하겠다며 메이지 유신을 통해 황제의 권한을 늘려놓았고 그것이 또 군국주의로 이어진 뼈아픈 역사를 지닌다. 그 사이 지식인들도 광기에 휩싸여 살았고 팽창의 제국주의에 동조했다. 그들은 어느 날 불현듯 그 같은 자신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후회하게 된다. 야스지로 감독이 그런 인물이며 전체주의를 반대하는 자신의 정서가 회오리치는 일상의 삶에서도 어떻게든 균형과 자제, 평화로움을 회복하려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를 바랐다. 그것이 동경의 황혼이다. 아버지 스기야마는 자신을 버린 아내는 제쳐두고 딸 아이 둘을 제대로 키우려 했으며 살아왔고 또 계속 그러는 중이다. 엄마를 모르는 막내딸 아키코를 끔찍이 예뻐했으며 오히려 큰딸 타카코가 그것 때문에 비뚤어질까봐 노심초사해왔던 인물이다. 오즈 야스지로 감독이 보기에 한 나라의 회복은 개인의 일상이 어떻게 평화롭게 복원되느냐에 달렸다고 본 듯 싶다. 그것이 1957년 일본 지식인 사회의 풍경일 것이다. 야스지로 감독 특유의 다다미 쇼트가 전편에 걸쳐 흐드러지게 전개되는 영화이다. 그의 다다미 쇼트의 정수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한 시퀀스의 길이가 고전영화답게 영화의 원칙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펼쳐진다. 예컨대 오프닝 씬에서 스기야마가 퇴근 후 들른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 같은 것은 다소 불필요해 보이는 척 당시의 영화 촬영이 얼마나 큰 정성과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당시 촬영은 미첼 카메라 같은 무겁고 큰 35mm 카메라 한 대로 찍었으며 이 주점씬은 스기야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숏, 옆자리 손님과의 정면 투숏, 닷지 안쪽의 여주인 원숏, 스기야마의 후면 숏 등을 일일이 나누어 가며 찍고 이걸 편집한 씬이다. 단순한 장면으로 보이지만 일일이 거리를 자로 맞추고 조명을 일정하게 통일해 가며 몇 번이나 반복해서 찍었을 것이다. 고래의 영화 촬영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 영화 동경의 황혼에서는 1957년의 일본이 아니라 얼핏 2024년의 한국과 지식인 사회의 풍경이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한바탕의 정치적 광풍을 겪은 후에 우리들에게 있어 해가 저무는 색깔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타카코와 아키코 같은 우리의 딸들, 후세들은 어떤 고민에 쌓여 살아가게 될까? 이건 1957년 일본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상한 기시감 같은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가치관의 혼란은 통시성을 지닌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 1957년에 일본이 그랬고 2024년에 지금 우리가 그렇다. 동경의 황혼이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건 그 때문이다.